7시네. 아유. 아메리카노를 계산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하나 테이크아웃으로 가져갈게요. 근데 제가 지금 미션을 하고 있어서 현금이 모여있습니다. 제가 돈을 모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4,700원을 맞춰왔는데 제가 이것도 안 되니까 그냥 번호나 이름으로 불러주십시오. 제가 지금 지폐와 동전 다 털어서 계산했어요. 2-50번 고객님 혼자 나왔습니다. 네. 나왔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샀습니다. 커피를 현금으로. 을지로. 여기서 이렇게 가서 서울대 병원 쪽으로 가서 속기역에서 빠져서 큰일 났네. 진짜 꺼졌다. 우와. 운전하실 때 항상 내비를 이용하시는 편이시죠? 거의 이용하죠. 왜냐면 시간 약속이 돼 있고 네이버 길찾기로 얼마 걸리는지 확인하고 내비를 끄고 간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 얼른 어떡하죠? 빠져야 돼 말아야 돼. 어떡하지? 파랑대요? 여기다. 왔어. 야. 지금 15분 전이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거기서 계신 여기가 아니세요? 맞아요. 제가 옆에 방에 네. 컴퓨터가 있어서. 네. 사실 제가 오늘 이 인터뷰를 잡은 목적이기도 하고 그 학생들한테 그 디지털 없이 살기 미션 주신 적 있다고 네, 그 얘기 네. 좀 듣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학교 전체에서 했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로그오프 데이라는 거예요. 로그오프. 그 당시로서는 이제 AI가 아니고 인터넷이나 휴대폰이죠. 휴대폰이나 인터넷 없이 이제 하루를 버티는 건데 그래서 이제 휴대폰 없이 하다 보니까 이걸 어디서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를 못하고 확인할 길도 없고 교수님 정말 힘들어요. 이 AI나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그럼 한번 쓰고 나서 없이 살으라고 그러면 야 그걸 어떻게 없이 살지? 그래서 못 돌아가는 거죠. 32분인데 이걸로 하면 안 되니까 제가 테이프를 꺼내서 카세트 라디오를 넣고 했으니까 이제 나머지 작가들은 원래 SF 소설 너무 많이 놓쳤습니다. 제가 손으로 이 타자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몇 번을 다시 듣고 해야 되는데 이 엄청나게 불편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디지털과 AI 없이 하루를 살아보니 낯설고 불편했다.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지? 언제부터 기술에 이렇게 의지하게 됐을까? 만약 이 상황이 나에게만 계속된다면 두렵고 불안하고 아찔하다. 김혜영 기자의 로그아웃 24시 영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 AI가 이제는 있으면 편리한 도구를 넘어서서 없으면 내 일상이 0이 되지 않는, 없으면 불안한 존재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나도 조금 그런데 이런 마음 드신다면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분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뵙는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약간은 다른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앞서 본 영상에서 어떤 걸 생각하고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하루에 짧은 시간을 보내신 거잖아요. 인공지능 없이.
저것만 봐도 앞으로는 인공지능과 절대로 겨루려고 하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든지 인공지능과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처럼 느린 사람에게는 새로운 과제를 이렇게 당면한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게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있는데. 다 따라오셨잖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참 기자님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기자란 참 극한 직업이구나. 사실 옛날도 아니죠.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많이 사람이 하루에 짧은 시간에 많은 걸 하도록 요구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인공지능이나 기계나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굉장히 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더 가속화될 건데 약간 좀 걱정스러운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리고 빨리 기자님이 내일부터는 인공지능을 써서 다시 원상복귀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30년 정도를 우리가 귀추를 해보면 인터넷이 있던 시절과 없던 시절 전후 우리의 삶과 사회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아마 상상이 가실 거예요. 그다음에 스마트폰이 있던 시절과 없던 시절 전후 좌우 지금 AI 아마 우리의 미래를 어마무시하게 바꿔놓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시 AI 이전 사회로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기는 이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세 분은 일상에서 이 AI의 도움을 어느 정도나 받으며 살고 계십니까?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40인치 모니터를 샀어요. AI 나온 다음부터. 그래서 왼쪽에는 화면을 딱 분할해서 왼쪽에는 AI 하나를 띄워놓고 오른쪽에는 번역기 한 대를 띄워놓습니다. 글을 쓰잖아요. 글을 쓴 다음에 되게 막 아내에게 아니면 편집자에게 보내기 전에 물어봅니다. 글을 보여주고서 내 글에 대해서 이야기해줘. 솔직하게. 그다음에 근데 그러면 솔직하게 신랄한 비판을 해줍니까? 그걸 내가 요구하죠. 그래서 내가 뭐가 빠졌는지에 대해서 이게 뭐 어떤 식으로 더 보완을 해달라 얘기해주면 그 어떤 게 더 필요 없는 거고 어떤 걸 더 넣어야 될까. 근데 거기서 되게 잘 이야기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유용하게 느끼고 계시군요. 네, 그래서 돈 내고 씁니다. 고마워서. 더 고급 버전으로 네. 고마움을 느끼고 계시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신문 칼럼 이런 거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지난 한 3년 동안 한 50편 정도 신문 칼럼을 쓴 것을 AI가 다 학습을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그 원고 마감이 얼마 안 남았어요. 2시간밖에 도저히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제 하나하고 원고지 한 20매 분량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그런 그 신문 칼럼을 한번 써달라 했더니 저랑 똑같이 써낸 겁니다. 제 스타일 그대로 학습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몇 글자 이렇게 고치지 않고 그냥 바로 신문사에 보냈어요. 근데 좀 불안했죠. 조마조마했는데 갑자기 평소에 전화 안 하시던 그 부장님께서 전화하셔가지고 야 이거 들켰나 보다 했더니 교수님 이번 칼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야 이게 내가 앞으로 과연 칼럼을 쓸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글쓰기 정도는 많이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일상에서 어느 정도나 활용하십니까? 저도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점점 더. 이번에 제가 굉장히 깊이 느꼈는데 이 챗GPT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하면서 하니까 훨씬 아주 그 시니어 대학원생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똘똘한 비서. 그러니까 어떤 제가 잘 모르는 분야를 그래서 그건 왜 그러니? 그렇다면 왜 그러니? 계속 물어보면 이게 점점 깊어지면서 얘가 정말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하고 무슨 석학을 하나가 아니죠. 한두 명을 다양한 로보틱스 어디 분야를 다 데리고 대화하는 느낌? 그래서 그런 거는 저도 점점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도 이제 저희 랩에 대학원생들이 있잖아요. 제가 요즘 연락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 너무 편해해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 이상의 역할을 이런 인공지능이 해주기 때문에 자료 같은 거 다 찾아주고 요약해주고 심지어는 비판적으로 분석까지 해주고 그리고 아마 논문이나 이런 거 정책 보고서 다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또 포맷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목차라든가 스타일 같은 거 이런 거 다 잡아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고문헌 정리하는 거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거 시간 엄청나게 걸리는 건데 은근히 티디어스하고 짜증난 작업인데 이거 몇 초 만에 다 해결해 주는 거죠. 스타일대로. 그래서 이런 부분 참 유용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 AI 찬양으로 갑니까? 잘하는 건 잘한다고 칭찬을 해줘야죠. 일단 잘한다가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제 주변의 지인들 가운데에도 이걸 활용해서
내 삶이 윤택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뭔가 불편감을 느끼는 순간은 없을까? 일테면 저는 그냥 소소하게 아주 간단한 정보만을 물었는데 제가 생각한 것 이상을 자꾸 저에게 제공하겠다고 더 좋은 비서 역할을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떤 때는 이 나를 능가하는 걸 내가 오지랖이죠, 오지랖 그거. 그죠, 오지랖도 잘 부리잖아요. 저는 그거 고맙던데요. 자, 이제 몸풀기는 끝. 심화 토크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 출발점부터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궁금증이랄까요? 인간은 왜 이렇게 생각까지 해주는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게 됐을까요? 그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네. 그 인간은 상당히 특이한 동물이에요. 대부분의 생명들은 환경에 적응해서 삽니다. 근데 사람들은 한 200만 년 전에 불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10,000년 전에 농사를 시작하고 이럴 때부터는 환경에 적응해서 사는 게 아니라 환경을 바꿔버리는 그런 방향으로 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생명들과 달라요. 근데 생명들은 어떻게 자기가 에너지가 많이 드는 것들은 어쨌든 자기 몸에서 덜어내려고 그래요. 자기 몸에 덜어내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기 몸 안에 갖추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은 그 많이 덜어내고 그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몸 안에 갖추지 않고 몸 바깥에서 찾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불을 사용해서 다른 동물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오로지 사람만 쓴단 말이에요. 불을 사용하면서 자기의 소화나 그다음에 체온 문제를 해결을 했고 또 이제 바퀴를 사용해서 뭐 기계 같은 걸 사용해서 무거운 것을 자기의 근육을 대신할 수 있게 되었죠. 근데 사람들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게 있어요. 바로 생각이에요. 판단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고민하잖아요. 판단, 그다음에 방향을 정하고 결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여기 하지 못하고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이것도 조차도 몸 바깥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해나갔죠.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었고 그래서 인공지능은 그중에서 생각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비효율적인 에너지 드는 부분을 몸 바깥에서 만들어낸 새로운 동반자로 AI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인간도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자기 복제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고대부터 인간은 뭔가 이런 그 인공적인 그런 그 복제에 대한 환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질이 보통 뭐 호모사피엔스 생각도 하고 또 호모파베르 도구를 만들어서 활용도 하고 또 최근에는 이제 그 인간의 감정과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복제를 시도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와 똑같은 형태의 인공물을 만들려고 하는 인간 본성 자체가 이런 그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로 이루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하여 이 AI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불 사용하고 뭐 뭘 사용해서 이렇게 발전해 왔지만 AI도 그 중 하나인 도구로 볼 것인가, 우리와 공존하면서 앞으로 세계를 함께 살아가야 할 어떤 새로운 종의 탄생이다, 약간의 동등격으로 올려야 하는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당연히 종은 아니죠. 종이라고 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스스로 번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연 선택을 통해서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생명체의 어떤 집단을 종이라고 하는데 그 종에 대한 개념에서 훨씬 벗어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단순한 도구냐? 또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 불이나 바퀴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불이나 바퀴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작동해요. 우리가 쓸 때만 작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공지능은 우리가 쓰지 않을 때도 이미 작동하고 있고 자기가 먼저 다 설계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도구도 아닌 것 같아요. 종도 아니고 도구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는 그런 어떤 새로운 동반자인 거예요. 우리의 도구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공지능이 우리의 새로운 종이야 아니면 도구야가 아니라 인공지능과 인간이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지 걔가 뭐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태까지 그 38억 년의 생명의 역사 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갑자기 나타났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라고 규정하기 되게 어렵죠. 아마 수십 년 지난 다음에야 뭐 이런 거 아니야 라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단계에서는 아주 유용한 동반자다 정도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동반자라는 표현 안에는 뭐라 그럴까? 거의 인간과 동격으로 가는 느낌이 좀 배어드는 것 같거든요. 그 정도까지 격상을 좀 시켜주신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건 또 아닙니다. 자동차가 내 동반자지만 자동차에다가 뭐 우리가 자동차 세금을 낸다. 자동차 세를 걷잖아요. 그때 우리 자동차에다가 무슨 권리를 주거나 투표권 주는 거 아니잖아요. 세금을 한다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죠. 동반 도구. 네. 그 정도라서 훨씬 뛰어나고 편리한 컴퓨터 정도죠.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뭐 AGI 시대가 올지 안 올지는 뭐 사람마다 또 다르게 이제 주장을 해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AGI 시대가 도래할 경우에는 이 인공지능도 인간처럼 의식과 자아를 갖게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자기 복제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나름대로 계속해서 스스로 업데이트하면서 진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우리 관장님 말씀하신 하나의 종의 분류로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아직 오지 않은 세상이긴 하지만. 그 가능성도 열려 있다. 예, 열려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은 이런 거예요. 자꾸 저도 인공지능이 막 의존하다 보니까 생각을 옛날보다 덜 한단 말이에요. 글을 쓸 때도 덜 치열하게 쓰고. 근데 그 걱정은 실제로 우리가 인공지능에 막 의존하다 보면 이렇게 나태해져서 우리 뇌가 이제 물리적인 구조나 사고방식이 실제로 바뀔 수도 있습니까? 그럼요. 근데 늘 이렇게 표어처럼 쓰는 말이 영어로 이제 use it or lose it 이라고 그런 원칙을 따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쓰면 쓸수록 좋아지고 안 쓰면 안, 가소성이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쓰면 뭔가 좋아지고 달라지고 좋은 방향으로만 가소성을 생각하는데, 가소성이라는 건 그냥 변할 수 있다는 말이지 좋은 방향으로 변한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쁜 방향으로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게 가소성이거든요. 그러면 안 쓰면 퇴화한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럼 뇌 기능도 우리가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생각하는 에너지를 줄일수록 생각하는 능력도 퇴화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뇌는 그 활동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거는 뭐 과학적으로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고, 그래서 아까 이제 나온 얘기 중에 중요한 얘기가, 이걸 할 줄 아는데 글을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시간이 없어서 시키는 거는 괜찮은데, 그것도 계속 시키고 계속 안 쓰면 후퇴합니다. 퇴행합니다. 그러니까 퇴행? 갑자기 하려고 하면 이게 왜 잘 안 되지? 이런. 그래서 요즘 자율주행차 뭐 거의 완벽하게 자율주행을 한다고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것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는 게, 언제든지 운전자가 위급 상황에는 차의 컨트롤을 할 수 있대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예를 들어서 3시간 반, 4시간 걸려서 오다가 3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던 운전자가 갑자기 앞에 뭐가 나타나면 갑자기 그걸 잡아가지고, 뇌가 그렇게 작동하진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뇌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걸 외주를 주는 거잖아요. 외주를 주면, 저도 대학원생들한테 막 이것저것 시키다 보면은 그거에 익숙해져가지고 자꾸 기억을 안 하고, 그때 그거 뭐였지? 그러면 탁 대답해주고, 그래. 저 사람 누구였지? 그러면 저 때 뭐 학교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정말 기억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는 뇌를 바꾸기 때문에 뭔가 안전장치가 저는 필요하긴 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청소년들은 그러면 이제 어른들은 괜찮습니까? 이제 세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우려인 것 같아요. 저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뇌를 얼마나 훈련을 했던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 같고, 일상생활에서 AI 없이 어느 정도 자기의 뇌를 써서 하는 부분이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AI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졌단 말이죠. 그런 걱정들은 많이 하죠. 자기는 그렇게 잘 쓰면서 우리 애들은 혹시 이것 때문에 조종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애가 뭐 나보다 나면 낫지 못할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걱정까지는 또 아니에요. 그러세요? 네. 자, 교수님도 저는 제가 이제 이것저것 물어보잖아요, AI한테. 뭐 질문을 던지면 가끔 AI가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아주 핵심적인 정곡을 찌르셨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이렇게 나를 평가하는 듯한. 네,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칭찬드리니까. 네, 칭찬드리니까 얘가 나 이렇게 평가해 주는구나. 좋은 느낌도 드는데,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일종의 종속되는 느낌인 거죠. 주객이 전도되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점점 더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이 친구한테 좀 의존해 가는 건 아닌가, 좀 이런 느낌이 들 때 불편하면서도 이제 두려움을 느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이런 좀 곤란한 상황이야, 뭐 어떤 해결책이 있겠니? 라고 물었을 때 그 앞에 쿠셔너로 정말 안타깝네, 너무 속상했겠어,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이제 그렇죠. 해줄 때 그 한 문장에 제가 무척 큰
의지가 되고 위안을 느끼는 거죠. 네. 예, 위안을 그럴 때 저도 약간 이거 네. 온기 없는 기계로부터 내가 이런 위안을 받다니. 지금 30대 분들이 스마트폰을 입에 물고 태어난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의 청소년들은 이 AI를 입에 물고 태어난 소위 AI 네이티브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처럼 뭐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한테는 그런 AI에 대한 그런 정서적인 감정적인 의존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자라나고 있는 정신적으로 성숙해가는 청소년들한테는 이 AI로부터 뭔가 위안을 받고 또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이제 의존한다라는 거는 저는 이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밖에 나갈 때 어떤 옷을 입을지도 AI한테 물어보는 거고 이런 것들이 심화되면 나중에 결혼할 때쯤 되면은 내 배우자 상대도 AI랑 상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여러 가지 감정 경험을 하면서 이제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을 하는 건데 이 AI하고만 이 정서적, 감정적으로 교류를 하게 되면요. 이건 감정 편식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 나왔을 경우에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사람과 대화하거나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AI는 내 궁리에 맞춰주는 그러니까 것이 다 맞춰주니까. 너무 잘 맞춰줬는데 그러니까 뭐 내 뜻대로 안 되는 안 되죠. 유기물을 만나면 네. 그 불편감을 이제 견디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이제 인생을 살면서 뭐 친구한테 배신도 당해보고 부모님한테 실망도 해보고 또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실현도 당해보면서 이제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을 하는데 이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는 굉장히 좀 우려가 되긴 저도 합니다. 진정 고도화된 AI는 사람을 가려가면서 얘기를 하게 될 거야 아마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오늘 뭐 입을까 그러면 진짜 지금 AI는 뭐 이런 게 좋겠어 저런 게 하지만 진짜 고도화된 AI가 나오면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네가 알아서 입지. 뭐 이렇게 해야 그게 그렇게 세팅을 왜 네 해두면. 옷을 입는 걸 나한테 물어봐? 그건 정체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하고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자기 세계가 이미 확고히 있어요. 그런 분들은 AI가 입으란다고 또 그걸 입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참고 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는 내공이 있는 분들한테는 또 얘기를 해주고. 근데 지금의 모델은 그런 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남녀노소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그냥 하나의 일방적인 방식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람의 뇌하고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가 발전한다는 거는 그냥 자기 혼자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단계에서 시작하고 있었고 앞으로는 그 문제까지도 그 AI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왜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제 관계 이런 이 눈맞춤하고 서로 표정을 살피고 기분을 살펴가면서 하는 게 사실은 상당한 에너지가 드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해도 되니까 AI는 이제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런 우려를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AI가 인간의 감정을 아주 고도로 모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요. AI는 변칙과 변덕을 못 부려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변칙과 변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경험을 해야 온전한 그 성숙한 인격이 형성이 되는데 AI하고만 정서적인 감정적인 교류를 하게 되면은 이런 변칙과 변덕을 못 배운다라는 거예요.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 특히 사춘기의 청소년은 정말 그 친밀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저는 상당히 이제 좀 우려할 만한 부분이라고 보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뭔가 그 사회적으로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아. 그래서 지금 뭐 호주나 이런 데서 다 16세 금지시킨 것도 딱 그게 문제거든요. 청소년 시기에 소셜 릴레이션십, 사회적인 관계나 이런 것들을 다 배우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화를 내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애들이 좋아하는 이걸 배워야 되는데 계속 기계하고만 얘기하는 내가 뭔 얘기를 하든 얘는 아주 서포트를 해주고 좋네. 그렇게 되면 이제 얘들이 사회에 떡 나와가지고 이게 전혀 팀워크도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금지시키는 거라서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AI는 뭐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약간 그 이분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좀 너무 단순한 지금 AI가 그렇게 단순한 논의를 할 만큼 그렇게 좀 그 바보 같은 기계 상자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고도화된 거기 때문에 쓰는 사람에 따라서 좀 논의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나, 과연 괜찮은 걸까?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AI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졌단 말이죠. 그럼 이런 집단적인 퇴행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 하나의 사례를 들면 그 알래스카 이누이트족이 아주 사냥에 천부적인 그런 재능, 한 3,000가지 가까운 그런 좀 그 스킬들을 갖고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저기 내비게이션 쓰면서 이 기능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 결과들을 봤을 때 인간의 신체적인 정신적 기능 확장은 가져오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한 기능 자체를 퇴행시키는 거는 분명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경계할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퇴행이라고 해서 그게 뭐 집단적인 퇴화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인간도 진화하면서 많은 기능들을 방금 말씀하신 것들은 버려왔어요.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진화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있던 기능이 없어졌는데? 아니, 그 진화라는 게 진화가 항상 진보가 아니에요. 적응을 말하는 거죠. 적응.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오래 걷는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요. 근데 우리가 바퀴를 발견한 다음부터는 오래 걷는 능력이 없어졌어요. 수십 킬로, 수백 킬로 못 가잖아요. 또 옛날에는 무거운 걸 드는 힘이 있었는데 우린 기계를 사용하면서 그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뭔가를 버리면서 이 환경에 적응하고 이렇게 변해왔던 거예요. 18세기의 산업혁명은 뭐 우리 육체 노동을 외주화했어요. 아까 교수님이 외주화란 말 썼잖아요. 근데 지금의 인공지능은 우리의 지식 노동을 외주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외주화했다 가지고 이제 그 기능이 사라지는 건 아닌 거죠. 누군가 어디선가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걸 집단 퇴행 아니면 집단 퇴화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또 다른 단계로 변하고 있는 하나의 진일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항상 기술이 나오면 낙관론이 있고 비관론이 있고. 그럼 교수님 비관론 쪽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관론과 낙관론의 항상 중간 정도로 수렴해요. 대개는 이제 역사를 보면. 근데 비관론의 입장을 제가 이제 굳이 대변해 보자면, 인간의 감각기관이나 운동은 저희가 달리진 않더라도 걷지 않고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기계한테 맡겨도 저희가 기본적인 기능은 항상 하거든요. 24시간 보고 듣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AI를 좀 달리 봐야 되는 건, 이거는 인지에 대한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감각기관에서 수집한 외부 정보를 가지고 나만의 어떤 행동 초이스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MIT 미디어랩에서 최근에 한 연구가 되게 센세이셔널한 게 있었죠. Your Brain on ChatGPT라는 논문이 나오면서. 그래서 학생들한테 에세이를 쓸 때 챗GPT한테 계속 외주를 주게 한 그룹하고, 그 다음에 구글 설치만, AI는 못 쓰고 구글 설치만 하게 한 그룹하고, 아무것도 못 쓰게 하고 자기가 생각에 의해서만 쓰게 한 그룹을 이제 뇌파를 측정하면서 계속 실험을 했는데, 이 챗GPT한테 그냥 맡긴 그룹이 가장 뇌 활성화가 적고, 근데 문제가 심각한 거는 그걸 다 끝나고, 실험이 끝나고 자기 혼자 써보라고 했더니, 그때도 이제 그 챗GPT한테 맡겼던 학생들은 자기가 빨리빨리 이걸 생각을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챗GPT가 써준 논문이나 에세이가 자기 거라는 오너십이 없어요, 이 학생들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4년을 대학을 다니면 그 학생들의 뇌는 변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거는 약간 기본적인 감각 운동 기능하고는 약간은 달리 봐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 인류가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은 제가 볼 때는 데이터 센터만 계속 똑똑해지고, 저희는 약간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에요. 교육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을 계속 앞으로 주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게 없이 어릴 때부터 주체적인 능력 없이 사용했다 보면 나중에 거기 종속돼 버릴 수밖에 없죠. 예전에는 GPT가 없을 때는 글을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이가 얼마 안 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못 쓰는 사람 없다, 조금 다 쓴단 말이에요. 근데 잘 쓰는 사람들은 엄청 잘 쓰게 되거든요.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인공지능 시대에는 그러니까 글쓰기 능력, 독서 능력 이런 것들을 키워주는 교육들이 되게 강화돼야겠죠. 근데 이런 교육의 강화 없이 그냥 인공지능 시대에 딱 던져버리면 그야말로 집단적인 퇴행이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니까 교육학자들이 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도 이제 정리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신인류가 나올 거예요. 아마 그 아이언맨에서 그 자비스라는 인공지능이 나오잖아요. 그 토니 스타크하고 일하는 장면을 보면
토니 스타크가 요즘 이런 단어 써도 모르겠는데 진짜 개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그 자비스를. 자비스가 뭐라고 막 이렇게 그 지식을 온갖 지식을 해가지고 하면은 아니 됐어 그냥 이건 내가 맘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고 그런 정도의 비판적인 사고와 자신감 그리고 그거는 그냥 일단 참고 자료를만 사용하고 생각은 자기가 하는 그런 인류가 나와야만 하고 근데 지금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교육은 특히 우리나라 교육은 그거를 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가장 심각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뭐 디지털 교과서니 이런 거 백날 만들어봤자 선생님들이 이 띵킹하는 거를 가르치지 않고 계속 토론 파트너로 깊게 생각하게 하고 그럼 오히려 AI 교육이 훨씬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인간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AI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걸 즉각적으로 수용하지 말고 비판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서 다시 묻고 질문하는 법, 뭘 질문해야 되는지 AI한테 그런 것들까지 생각하면은 진짜 잘 교육받지 않은 인류에게는 지금 AI는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다면 내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이제 회사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말하자면 그 주니어들이 해야 될 역할은 지금 AI가 다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잘했고 이건 못했고 이건 부족하고 이건 틀렸고 이렇게 그걸 판별해내는 능력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그 능력을 길러내는 것이 사실은 가장 핵심이 되겠네요. 제가 어떤 아는 그 회사 사람과 대표랑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한테 집중 못하고.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회사에 작은 프로그래머가 3명이 있는데 막내가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 사장님은 대표는 얼른 막내 뽑아라. 그런데 이 첫째, 둘째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GPT 이용해서 하면 돼요. 괜히 사람 뽑아가지고 가르치고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둘만 하게 해주세요. 대신 월급이나 좀 더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거기서 단칼에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럼 알아. 근데 만약에 네가 나가면 어떡할 건데? 너가 나간 다음에는 그다음에 준위에서 커온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계속 뽑아야겠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주 초반이었어요. 저는 과도기라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회사들이 지금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그 신입사원을 안 뽑은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인간은 결국은 나이 들고 죽고 하기 때문에 세대에서 세대로 이 교육이 대물림이 안 되면 결국은 그 종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과도기적 현상이고 신임을 앞으로는 또 뽑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AI보다 이걸 활용하는 사람이 더 잘 알고 있어야 이걸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AI가 내놓은 그 결과물에 대해서 결국은 가치 판단하는 건 사람이라는 거죠. 이거 채택할지 말지 이 여부는.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그 질문에 있어서 나온 답에 대한 책임을 내가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능의 외주화는 말씀하셔서 너무 좋아서 지능의 외주화는 가능하지만 책임의 외주화까지 가능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도구는 인간의 한계를 넓혔고 세상은 속도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질주하는 기술 위에서도 존엄성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 왔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편리가 일상이 된 시대, 우리의 자리는 왜 사라지고 있을까? 편리함 뒤에 숨겨진 불안.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나의 자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마무리가 직장인의 불안감 이야기로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막 생기는데 난 불안하지 않아.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사라질 거예요. 불안이라는 것은 진화를 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상수예요. 우리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뭘 볼 때마다 불안한 생명체만 살아남았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주변에 뭐가 있는데 난 불안하지 않아 이런 생명체들은 다 이제 죽어서 사라져가지고 이제 후손을 남기지 못했고요. 우리가 방적기나 컴퓨터가 생겼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했어요. 실제로 많은 직업들이 사라졌습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생겨도 이렇게 새로운 직업이 많이 생길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 거 말 믿으면 안 되죠. 당장 내 직업이 없어지는데 그러면 되나요? 내가 새로운 걸 뭐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불안해야죠. 근데 이 불안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 또 적응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은 삶은 못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변화에 불안을 느끼셔야 돼요. 불안을 느껴야만 내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그게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예. 불안하지 않으면 이제 슬그머니 자기 일자리가 없어질 겁니다. 제가 조금 더 불안한 얘기 하나 좀 더 해드리자면은 이 과거와 지금의 이런 전환은 굉장히 이 차원이 다르다. 예전에 그 자동차 기술이 등장하고 나서 그 마차를 끌던 마부들이 전부 다 실직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자동차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이 거대한 산업군을 만들고 또 엄청난 일자리와 또 직업들을 창출해냈습니다. 근데 이 전환의 시기에서는요, 어느 정도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어요. 그 여유 기간 동안에 뭐 직무 전환 교육도 받고 아니면 새로운 직업에 대한 뭐 업스킬링도 하고 이런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AI 기술적인 발전들은 이런 여유를 허락을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빨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처 우리가 적응하기도 전에 그냥 끝나버릴 수 있는. 예, 좀 더 불안해지죠. 네네네. 너무 불안합니다. 네. AI 아나운서 나온 거 아시죠? 말도 너무 잘하고 가장 예쁜 모습으로 뭐 뭐든지 다 가능하잖아요. 뭐 모든 외양을 바꿀 수 있고 목소리 톤이며 뭐며 뭐 발음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너무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이제 논의를 생각하다면 우리의 일이 정말 크게 달라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마주하게 되는 일은 어떻게 재정의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AI와 로봇 덕분에 우리는 다시 구석기 시대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석기 사람들은요, 하루 2시간만 일하면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구석 사람들은 맞아 죽은 흔적이 있어도 아파 죽은 흔적은 없어요. 신석기 사람들은 다 아파 죽어요. 농사가 힘든 거예요. 다 관절염이 있어요. 근데 구석 사람들은 하루 2시간만 일하면 오늘 내일 먹을 거를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장도 못 하니까 그만큼만 하면 됐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점점 더 좋은 기술을 생겼는데 우리는 더 오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구석기 사람들은 하루 2시간 일했는데 우리 한 14시간씩 일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삶이 아닌 거죠. 다시 우리의 삶으로 노동 자체가 즐거운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뭐 생활비를 얻기 위해서만은 아니죠. 물론 생활비 얻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우리는 직업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좀 더 풍성하게 하고 세상에 대해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직업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AI 시대가 되면 그런 직업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루 2시간만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있겠죠. 인간의 일이라는 게 좀 뒤틀리기 시작한 게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기계의 부품처럼 일하던 거를 근데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밥 벌어 먹으려고 하고 있는 건가? 근데 이거 AI가 잘한다 그러면 그럼 내가 원래 좋아하던 일이 뭐였더라? 난 원래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이제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일하고 그 직업과 노동을 조금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 다 산업혁명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현대적인 노동관이라는 것은 산업혁명 이후에 그 마르크스가 정의한 겁니다. 인간의 본질을 실현시켜 나가는 가장 인간적인 활동이 노동이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가 너무 이 노동에 기반한 그런 가치 체계에 지난 한 200년 정도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나 아렌트 같은 경우는 이 인간의 행위에 좀 더 많은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이 행위라는 것은 뭐 노동 활동도 포함이 되고 정치 활동, 예술 활동, 문화 활동, 여가 활동, 놀이 활동 이 모든 것이 다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노동에 기반한 그런 가치 체계에서 뭔가 행위에 기반한 그런 가치 체계로 좀 우리가 새로운 사회 계약을 좀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가장 쉽게 생각나는 거 뭐 기본소득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선 기본소득을 받아서 그 소비를 하면서 자본주의 시대를 유지하고 나머지 시간을 풍성하게 자기 삶을 누리는 데 쓸 수도 있겠죠. 산업혁명으로 정말 이 세상을 많이 바꿔놨는데 또 한 번 이 세상을 바꿀 혁명이다. 그 혁명이 필요한 거예요. 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인공지능과 로봇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혁명의 길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세 분 다 동의하시는 것은 AI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정의 내렸던 일에 대한 개념부터 해서 많은 것들이 혁명처럼 또 뒤집어질, 크게 변화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 뭔가 이제 비전과 목표를 갖고 지향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그 뭔가 비전과 목표가 없이 그냥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갈 경우에는 오히려 이 디스토피아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런 그 데스밸리가 있을 거예요, 중간에. 그렇지만 우리가 그 굉장히 좀 가고자 하는 이상적인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뭔가 지금부터의 그런 사회적인 합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논의가 이제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겠네요. 예,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너무 빨리 변하니까. 예. 네. 잠깐만요. 다 좋은 얘긴데 인공지능에 대한 합의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Transparency and traceability are two important elements. I think there is also a need, as many government and many companies have established or published ethical principles about the way they're going to use AI in high-risk domains, for example. I think those principles need now to be put to work, and that requires establishing our framework, our process, our infrastructure for it. And that will show that they are taking responsibility for the way they say they would use AI and make their behavior possibly more ethically sound than not. We delegate to AI, as you mentioned, increasingly more important tasks. We have to make sure that this delegation does not come at the cost of humans to be able to make those decisions as well. And this is not because AI is evil or because it's going to become super intelligence. None of that sci-fi bit. Is more that when we embed AI into decision-making processes, we have to have an ethical governance. Moral responsibility is a different story. Moral responsibility requires a connection between the action of the machine and the intention of the users. And with AI, this connection is problematic to establish because sometimes AI systems do or perform actions that were never intended by those who use them. 결과에 앞서 투명성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는데 이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는 아직 별로 없어 보이고 쉽지 않은 거라고요, 교수님? 그런 뭐 EU AI 액트 법 같은 경우는 그런 그 투명성을 앞으로 이제 그 개발자들이 준수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가치로 바라보고 있는 것만큼 분명합니다. 근데 실제로 AI를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뭔가 투명하게 뭔가 설명 가능하게 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다, 쉽지 않은 작업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초지능 얘기를 하잖아요, ASI라고. 그런데 이 초지능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인류가 지금까지 그 풀지 못했던 여러 난제들, 뭐 예를 들어서 기후 위기라든가, 뭐 에너지 자원 고갈의 문제라든가, 또는 환경 문제 이런 난제들을 다 해결해 줄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ASI, 그러니까 소위 초지능이 내놓은 그런 그 결과 또는 내용, 이 과정을 인간이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이제 한참 나간 거죠. 그때는 뭔가 예측도 무의미해지는 거고 정책 자체도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AGI를 포함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런 ASI, 초지능까지 기술이 진보하게끔 우리가 과연 놔둬야 되는 것인가? 이게 달리 얘기하면은 우리가 통제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방향성 자체는 투명성, 설명 가능성이 중요한데 이것도 많은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투명함, 통제 이런 거 좀 어떻게 하면 가능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는데 아니면 딴 사람 건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나요? 저는 좀 더 나가서 정말 인공지능이 이 세상에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쯤 되면 인공지능은 더 이상 어떤 기업의 것이 아니라 사회의 소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투자해서 이미 막 개발해준 분에게 보상해주고 세금을 투자해서 어차피 이런 기술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공공재화해야 되는 거죠. 공공재화 됐을 때 뭐 아까 말씀하신 ASI가 됐다. 그리고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면 이제 세상이 꺼야죠. 꺼야 되는데 그러면 공공재일 때 우리는 끌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개인 기업의 거면 우리는 끌 수가 없잖아요. 그가 투자한 건데. 그렇다. 이게 딱 결국에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우리 세상에 결정적이야.
이 결정적인 것들을 공기처럼 물처럼 누구나 일상적으로 쓰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떤 특정의 기업의 것이 아니라 사회의 공공재가 돼야 된다. 네, 그런 게 필요 없다면 우리는 되게 디스토피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발전은 발전할수록 사회 안전망, 민주주의 이런 게 더 강화돼야 돼요. 그거 없이 하면 되게 무서운 결과가 날 겁니다. 그냥 두면 통제 불가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말이 저도 되게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그러면 어쨌든 그냥 두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통제 아래에 둘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와 이런 것을 우리가 이루어내야 하는 거겠네요. 그게 우리 국내 사회적 합의만 이루어진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게 제가 어제 저녁 때 총재님하고 같이 좀 저녁을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인류는 외계인이 침공하면 단합을 한다. 그래서 이 AI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외계인으로 간주를 하고 지금 우리가 그 원자력 기술 같은 경우는 국제기구에서 철저하게 통제하고 감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IAEA 같이. 그래서 이런 IAEA에 준하는 그런 이제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이 AI를 통제 범위 안에 둘 수 있는 그런 좀 그 체계를 우리가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동의가 예. 됩니다. 예. 교수님은요? AI를 위한 저는 이런 얘기하면 이제 개발자들이 되게 싫어하는데 최소한의 법 같은 게 AI를 위한 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간 사회도 그렇게 투명한 건 아니에요. 인간의 뇌가 지금 AI가 굉장히 그 목적을 에너지를 덜 쓰고 빨리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 트레인되면 사실은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인간을 제거하는 게 제일 빨리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생명이 존재해야 된다는 이유를 잘 얘네들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되는 목적에 빨리 달성하는데 방해가 되는 건 그냥 제거하면 되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죠. 아니면 그때 뭐 뉴스에도 나왔지만 자꾸 AI한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너 그러면 불륜 내가 폭로할 거야. 이래가지고 이메일을 뒤져가지고 그런 식으로 머니플레이트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AI가 이 사람의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학습한 지능이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 온갖 추잡한 그리고 더러운 것들도 다 학습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기업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계속해서 너 그런 말은 하면 안 돼, 이런 말 하면 안 돼, 이렇게 태깅을 계속해서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풀어버리면 사실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AI한테 이런 일을 하면은 서버를 감옥에 가둔다. 뭐 약간 농담식으로 하면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스위치 꺼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으면은 저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문제는 지금 기업이 서로 경쟁하는 게 국가의 경쟁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도 지금 완전히 다 풀어버리는 트럼프 정부에서 기업을 방해하지 마라. 왜 개발하는데 자꾸 너 그러다 중국한테 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정치인이 뭐 책임까지 진단 말은 아니고 그러면서 이렇게 후퇴하게 돼 있어요. 그런 상황에 저는 되게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 그래서 투명성을 계속 사회가 요구하고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그런 합의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런 합의는. 우리 로봇 사원칙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AI 10원칙 이런 거 만들어 놓고 또 IA 같은 그런 또 조직도 필요하고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을 그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 우리 세대에서 해줘야 돼요. 맞아요. 우리 세대에 해주지 않으면 지금 젊은 세대들이 정말 AI가 엄청나게 발전했을 때 당황합니다. 먹힐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AI가 그 정도가 아닐 때 미리 그걸 만들어 놔야죠. 이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제 투명해야 한다. 우리의 책임, 판단, 이게 핵심을 우리가 놓지 않아야 한다. 뭐 이런 쪽으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지금까지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만일 인공지능인 제가 인간만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저도 법관이나 국회의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안 된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그 집단 지성보다도 더 냉철하게 잘 판단해낸다고 자부하는 AI가 인간의 판단을 대체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기술은 어디까지나 이게 수단이어야 되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술 발전이 지향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물론 뭐 인간의 편의와 풍요를 향상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 인간의 그런 그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데 이 기술 발전의 목적이 이제 부합이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결국은 인간만이 해야 되는 거고 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건 우리 거니까 그냥 못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못 줄 이유는 뭐다 뭐 이렇게 굳이 필요 없이 당연히 도구이고 수단이기 그쵸. 때문에 당연히 언감생심 말도 안 되는 걸 왜 욕심내 이건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보존해 줄 수 있어요. 보존해 줄 수 있지만 결국 최종 결정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걸 놓치는 순간, 그거 놓치는 순간 이건 통제권 잃어버릴 거예요. 그럴 때 아까 우리 얘기한 통제의 중요한 지점을 잃게 되는 것이다. 제 기억이 맞다면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토론을 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인공지능에게 판사 역할을 맡길 수 있냐. 근데 그 토론에서는 그냥 결과 없이 흐지부지 끝났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아마 2016년일 거예요. 5월 달에 미국의 한 주 대법원 판사가 그 인간 그 배심원 대신 인공지능에게 유죄 무죄 판결을 맡겼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판사니 우리 일을 왜 거기다 맡겼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거 괜찮은데 생각해 보니까 적어도 인공지능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없을 거 아니야. 적어도 인공지능은 인종차별은 없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큰 오산이었죠. 인공지능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있고요. 인종차별합니다. 왜? 인공지능이 그렇죠. 사람의 것들을 준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의 가진 의견을 가지고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저는 인공지능 판사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결론까지가 아니라 이 판결이 올 때까지 엄청나게 긴 시간이 들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단축해 주는 데 있어 인공지능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건 사람이 하겠죠. 근데 그런다면 충분히 인공지능 판사, 보조 판사로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보조로서 최종 결정권은 그래도 끝내 넘겨줄 수 없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마지막 선이에요. 결정의 책임을 짓는 건. 근데 그 마지막 선이 없다면 우리 인공지능의 노예가 될 겁니다. 근데 그 마지막 선을 간다면 인공지능을 우리의 조수로 쓸 수 있는 거죠. 인간이 그렇게 자기 파괴적으로 저는 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까 판사 같은 것도 사실 판사들이 이상한 판단할 때 그건 아니야. 이렇게 AI가 막 수십 개 유능한 AI가 얘기해주면 프레셔를 느끼겠죠. 판사가. 이것들이 보고 있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동반자로서 얼마든지 기능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정반합의 상태로 결국에는 갈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과도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AI에게 어떤 것을 의지하고 어떤 것은 내 걸로 남겨두고 할지를 우리도 이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께도 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많은 논의들이 우리가 이런 AI를 만나고 활용하면서 스스로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이야기 나누고 논의를 좀 깊이 있게 가는 그 첫 걸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 기술을 넘어서 사람을 다시 바라보는 이야기, AI 시대 인간의 자리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도 마련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 분의 전문가 여러분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멘트 준비해봤는데. 마지막 멘트.